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인 주간 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전국적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규탄과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은 어떤 상황인지 확인해 봤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인천시 부평구의 한 거리. 노점상 한편에 일본의 수출 규제를 규탄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또 다른 노점상 역시 같은 내용의 현수막이 눈에 띕니다. 이렇게 현수막이 붙은 노점상은 부평구에만 10여 곳. 노점상인들은 일본이 수출을 규제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현수막을 붙이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저희는 정치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일본이 너무 한다고 생각하고요. 작게나마 저희 국민들이 이런 불매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한 1000개 정도로 확산돼 나갈 것입니다. 지역 상인들뿐 아니라 인천시의회도 일본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인천시의회는 다음 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를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할 계획. 특히 일부 의원들은 일본 제품 불매 캠페인과 서명운동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제보복 측면에서 규탄 대회를 저희가 37명 시의원들이 다 모여서 하기로 했고요. 8월 27일 날 저희가 임시회가 시작하는데요. 그때 결의안도 저희가 낼 생각입니다. 인천 시민들도 일본의 보복 규제를 지적하며 자발적으로 불매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 지난 23일에는 한 유튜버가 인천시 구월동에서 일본 브랜드의 자동차를 불태우기도 했습니다. 일본에 대한 규탄과 불매 움직임이 지역 각계각층으로 확산되면서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일본의 수출 규제에서 비롯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역 자영업자들이 일본 제품 불매를 선언하고 일본산 술과 담배를 마트 진열대에서 제외시키기도 했는데요.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여론은 지금에서 들어봤습니다. 지역 시민단체와 자영업자들이 일본 제품 불매를 선언하는가 하면 시민들도 저마다 불매에 동참의 뜻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매운동의 원인이 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도 시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그쪽에서 먼저 끊었으면 우리나라도 먹지 말고 안 들어오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도 일본에 대해서 좋은 감정은 아니라서 수출 규제에 대해서는 일본이 어떻게 보면은 보복성으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최근 지역사회에 확산되고 있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한다는 반응입니다. 다만 제품 선택은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불매운동하는 거 좋은 일이에요. 그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0% 동참합니다. 좋지만은 않겠죠. 근데 그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국에는 자제해야죠. 네. 사고 싶은 사람은 뭐 사는 거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뭐 안 사는 거기 때문에 저는 크게 이렇게 저는 상관하지는. 정부의 대응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조금 일본이 이 점에서 좀 반성 좀 하고 이번에는 진짜 이를 갈고 더 심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한테 똑같이 그러는 것처럼 저희도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대응을 하고 우리나라도 똑같이 국민들이 하루만이라도 차나 이런 일본산 제품을 사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일본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 이상 일본 제품 불매 움직임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취임 1년을 맞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정치적 위기를 맞았지만 1심 판결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움츠렸던 도정 활동에 날개를 펴고 있습니다. 지난 1년 이재명표 복지와 경제 정책을 소신 있게 추진하면서 찬성과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는데요. 민선 7기 출범 경기도정의 성과와 과제, 김용 경기도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민선 7기 경기도의 슬로건을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이렇게 정했는데 여기에 부합하는 그러한 성과들을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나름대로 이번에
우리 도민들께서 여론조사를 하셨는데 그 직무수행도 그래도 60%를 갖다가 넘을 정도로 이렇게 평가해 주셔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성과를 지금 받고 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천의 그 양수발전소 이게 굉장한 그 앞으로 이게 실현되면은 완공되면은 경제적인 성과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도 저희가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평화 중심의 한반도의 정말 핵심 북부 지역, 그다음에 그 외에 경제적인 번영의 중심까지 저희가 그동안에 소외받은 이 지역에 대해서 더 열심히 성과내서 도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출생 문제에 있어가지고 산후조리원, 우리 경기도에 계신 가정에서 이제 출생아당 50만 원씩 저희가 제공을 하죠. 산후조리비로. 이게 지금 시행되고 있고 벌써. 그다음에 또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 문제. 이 대표적인 게 초등학생들 이제 치과 주치 이제 그 시기를 놓치면은 이 다음에 커서 뭐 충치라든가 이런 걸 고생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거기 연장선상에서 우리 이제 아동들에게 저희가 이제 경기도만 그 건강 과일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성비 높은 정책을 챙기는데 정말 현장에서는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매치되는 이러한 사업들을 갖다가 꼼꼼하게 해서 많은 정책들을 갖다가 큰 예산 들이지 않고 우리가 경기도 기존의 재원을 활용해 나가면서 이렇게 도민들에게 다가가는 이러한 정책들을 지금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일자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그 복지와 연계해 가지고 그 소소한 일자리 수를 많이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양질의 일자리도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에 있어 가지고는 그동안 경기도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상당히 좀 오랫동안 지체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민선 7기 들어와 가지고 많이 해결을 해서 지금 사업이 재개됐죠. 가령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고향의 그 한류 그 워드라든가 그다음에 그 고향의 방송연락 그 영상밸리, 그리고 또 남부 쪽에는 저희가 화성의 국제 테마파크, 그리고 대표적으로 뭐 용인의 그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향후 10년 동안에 우리나라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122조라는 그런 엄청난 재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고 지역에 또 이제 일자리가 많이 공급되고 지역 경제 굉장히 활성화되겠죠. 우리 경기도 이재명 지사님께서도 도의원님들을 지방 장관처럼 모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경기도 집행부와 경기도 도의회 정말 작은 사안까지도 서로 논의하고 협의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실험에서 정말 도민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야 경기도 정말 잘해 나가는구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낮추고 더 잘 모시고 성과 함께 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은 정말 도민들이 많이 혜택을 보는 부분들. 그래서 도민들의 가성비 높은 정책들을 갖다가 우리가 도민들 의견을 받아서 발굴하고 이래가지고 그 세 가지 공정과 그리고 복지와 그리고 평화가 더 촘촘하게 정책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정책은 계속 도민들한테 받고 있고 저희가 또 내부 지금 브레인스토밍을 각자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3년이기 때문에 3배로 더 뛰어서 3배의 성과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 특히 북부에 계신 우리 주민 여러분, 도민 여러분 사랑하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도민들 모시고 좋은 정책으로 좋은 혜택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실패로 교착 상태에 빠졌던 평양 옥류관 경기도 분점 사업이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담으로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얼어붙었던 한반도 남북 관계에 평화라는 훈풍이 다시 불면서 경기도의 남북 협력 사업도 동력을 얻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실패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평양 옥류관 경기도 분점 설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당초 서너 개 지자체가 유치 의사를 강력히 희망한 가운데 현재 경기 북부 지역 한 지자체가 옥류관 부지로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부지는 북측에서도 이미 답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국내 유수의 기업도 사업 참여 의사를 밝혀 대북 제재가 풀리면 곧바로 사업 시행에 돌입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부지도 적극적인 지방자치단체가 있어서 부지 준비도 좀 잘 되고 있고요. 좀 국내 유수한 기업도 관심이 있어서 좀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 미국에서 그 제재를 일부 완화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준비 단계는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운영 방식도 단순한 기술 지원이 아닌 북한 기술자들이 직접 남한으로 내려와 냉면을 만들 예정입니다. 자연스러운 민간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
경기도는 냉면이 남북 관계 개선의 매개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북측에서는 자기들 기술자들이 내려와서 직접 북한식으로 냉면을 만들어내겠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해당된 지역에서 좀 기술까지 하면서 그렇게 제대로 해 나가자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냉면으로 시작된 남북 협력 사업은 한강 하구 남북 공동 수역에 대한 개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육상에만 존재한 것으로 여겨졌던 비무장 지대를 앞으로는 해상으로 확대해 남북 분단의 아픔을 세계에 널리 알릴 예정입니다. DMZ 길이라 그러면 이 해상도 국민들에게 인식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서 저희 도가 김포 주변에 그런 조강 옛날 그 애계봉 근처에 공연장도 만들고 이런 작업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 9월에는 DMZ 평화 포럼과 콘서트, 다큐멘터리 제작과 평화 박람회 등을 열어 DMZ를 남북 교류의 교두보로 삼을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대장 신도시 개발 사업을 두고 부천시와 지역 시민단체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덕천 시장이 대장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공론회 장을 열고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장덕천 부천시장이 헬로티비 스튜디오에서 대장 신도시 공론회장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전문가와 시민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그분들 우려하는 것만큼 그렇게 심하지 않고 오히려 환경을 더 개선시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걸 좀 공론회장을 열어서 전문가들 또 시민들이 참여한 그런 토론회라든가. 장 시장의 이번 발언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시민단체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장 들녘 지키기 시민행동은 환경 파괴를 우려하며 지난 5월부터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당 단체는 이미 부천시에 녹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얼마 안 남은 녹지마저 신도시로 개발하면 환경적 피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입니다. 부천시에서는 오히려 거기가 개발되면은 환경이 나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잘못된 거면 공개 사과를 해야 되는 문제고 만약 그게 객관적 근거가 있다면은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사실을 검증하는 토론회를 개최해야 되는 문제다. 국토교통부는 부천시 대장동과 오종동 일대 343만 제곱미터 부지에 오는 2029년까지 대장 신도시를 조성할 계획. 이 중 100만 제곱미터는 공원으로 조성됩니다. 부천시는 현재 논으로 사용 중인 해당 부지를 개발 후 공원으로 활용할 경우 오히려 환경적인 가치가 더 커진다는 입장. 하지만 시민단체는 개발 후 공원보다 개발 전 논습지의 환경적 가치가 더 크다며 부천시와 상반된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장 신도시 지구 단위 계획은 내년 말까지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 때문에 대장 신도시 개발을 둘러싼 시민단체와 부천시의 갈등도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김포와 서울을 오가는 광역 급행 M버스 노선이 기존 2개 노선에서 3개 노선으로 늘어납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김포 장기본동과 운양역을 지나 서울 당산역과 여의도 환승센터로 향하는 M버스 운송사업자로 김포의 한 운수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차량 제작 주문과 회차지 준비가 끝나는 올해 하반기 해당 노선 운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한편 김포시는 3개 노선 외에도 향후 원도심과 신도시에 각각 1개씩 M버스 신설 노선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런가 하면 김포 골드밸리 산업단지와 서울을 오가는 신규 광역버스 노선 추진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김포 골드밸리와 서울 당산역을 오가는 신규 광역버스 노선 10대에 대해 지난 19일 서울시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김포시는 차량 제작과 함께 버스기사 확충을 마무리하는 대로 해당 노선 운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경위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부평에는 뭘 하려고 해도 유휴부지가 없어 이 도심 개발의 한계가 그동안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제3보급단을 비롯해 예비군 훈련장을 이전키로 합의함에 따라 대규모 유휴부지가 제공될 예정인데요.
원도심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군부대 재배치에 따른 유휴부지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삼보급단의 규모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큰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미군 부대 부지가 또 근거리에 부평에 있지 않습니까? 자, 이성만 위원장님, 네. 지금 이 부평 미군 부대 유유지도 좀 생각해야 할 텐데 이미 이제 이전 계획들은 진즉 나왔었고 지금 도시계획상에 일단 전체적인 그림이 또 그려져 있죠. 일단은 삼보급단 이전 부지는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사실은 이제 군부대가 앞서서 유재용 의원 말씀하셨지만 군부대가 이전부터 먼저 자리를 잡고 그다음에 이제 부평이 발전을 하면서 양쪽 지역에서 이제 주거지가 이렇게 확대되어 오는 형상입니다. 그런 것이 벌써 세월이 지난 이제 3, 40년 이상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군부대 지역 자체를 개발하거나 또는 또 근처에 가기도 어렵고 또 들여다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일정 공간이 있으면서 잘못하면 게 쓰레기장화 돼버린 좀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낙후되고 좀 버려진 땅처럼 됐었던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 쪽으로 오면 이렇게 연결돼야 될 어떤 고리 속에서 단절된 그런 현상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삼보급단 주변으로 재개발 지역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상곡 3동 쪽으로는 이제 부평 5구역이고요. 네, 저쪽 반대편 상곡 2동 쪽으로는 상곡 7구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상곡 7구역 쪽은 그 노랑다리라고 그래갖고 아주 좁게 진입로가 돼서 그냥 자연 불악처럼 형성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삼보급단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면서 해당 지역을 다시 재개발하는데 어떻게 보면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됐고요. 또 아까 얘기했던 상곡 3동 지역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천에는 녹지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 계양부터 해서 송도까지 S자형 그 녹지축인데 그것이 단절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부평 도서관 넘어가는 길에 이제 길이 단절돼 있는 것을 연결 통로를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군부대 때문에 또 단절된 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결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삼보급단이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보급 물자를 부평역과 연결하는 철도 노선이 있습니다. 이 철도 노선은 또 건들지를 못하니까 양쪽의 도시계획이 발전을 하면서 그 지역의 땅이 버려지고 숨겨진 땅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도 어떻게 보면 새롭게 개발을 하고 단절된 양쪽을 연결을 하고 더 나아가서 발전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좀 근거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원도심 이야기까지 하셔서 사실 이렇게 되면 규모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상당히 커지죠. 어떻게 공감하시겠습니까? 일단 이성명 위원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제가 하나만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한남정맥을 녹지축으로 해서 보존해야 된다는 얘기가 그동안 목소리가 높았고 이번에 이제 삼보급단이 이전되게 되면 장고객길이 열리게 되는데 그게 이제 터널화되지 않으면 이게 한남정맥을 끊고 나가는 또다시 녹지축을 훼손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평에서 서부로 나가는 길목이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부평도서관 옆길입니다. 그 제일 큰 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가 어떻게 보면 항상 정체가 되고 문제가 돼서 그 보안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장고객길 연결길입니다. 근데 앞서서 얘기했듯이 이제 그 도로를 나게 되면은 또 다시 녹지축 단절이라고 하는 새로운 좀 과제가 생기게 마련이죠. 그래서 터널식도 있지만은 또 우리가 이쪽 부평도서관 쪽에 연결 통로를 놓고 지상에 또 지하까지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라인은 도로가 되지만 위로 연결 통로를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근본적으로는 녹지축에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결을 해야 된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상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데는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먼저 미군 부대 부지하고 상곡동 5구역, 7구역 주택 재개발구역, 그다음에 현대아파트가 이미 지금 현재 재건축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1, 2, 3차 또 우성 아파트를 하고 삼보급단 부지를 하나로 묶으면 대략 한 65만 평 정도가 나오는데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종합 개발 방식을 구상을 하고 그 다음에 큰 틀을 기반해서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5구역은 5구역대로, 7구역은 7구역대로, 재개발은 재개발대로, 미군 부대는 미군 부대대로, 예. 삼보급단은 삼보급대로 따로따로 좀 용역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서 제가 봐서는 좀 조잡한 그림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드릴 말씀인데 먼저 이 지금 65만 평을 특별 개발 구역으로 묶고 대한민국의 도시재생 전문가들을 좀 붙여서 집중적으로 도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물론 이제 포함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다양하게 있습니다만은 항상 이견도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거나 또 이견이 있을 때 어떻게 달래는 게 좋을까요? 예,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일단 현재 이견이 있죠. 일신동, 부계동 지역 주민들은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차준택 구청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라고 지금 그 계획을 고발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도서관이나 우리가 동사무소를 하나 짓더라도 주민 공청회라든가 설명회들은 수차례 열고 있습니다. 근데 인천시가 예비군 훈련장, 인천 시내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 6개소를 일신동, 부계동 지역으로 옮기면서 단 한 차례의 설명회나 공청회가 없이 쉬쉬하다가 나중에 이제 주민들이 이걸 알게 됐단 말이죠. 발표하면서. 그에 따른 차준택 구청장의 직무유기에 대해서 고발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청도 심각하게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이런 후진적 행정을 보여주는 인천시, 부평구청, 그다음에 홍영표 국회의원, 정석 국회의원은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사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일단 지역 주민들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인천시와 국방부가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야 그 일신동이나 부계동 지역의 지원책이라든가 그런 방안을 다시 논의할 수 있다. 예. 선행되지 않으면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구의 의사소통 행정에 대해서 좀 이견들이 있는 지역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제 풀어가긴 해야겠죠? 그것도 똑같은 방식이라고 예.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전제돼야 될 것은 전체 이익이 돼야 된다고 해서 소수의 희생자가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더 이상 이런 민주사회, 더군다나 어떻게 보면 기회의 균형을 정책 목표로 생각하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똑같이 이전되는 부지도 우리가 전체 종합을 꾸렸듯이 전체 종합계획을 꾸렸듯이 이 부분도 일신동, 부계동, 또 제3구치사 또 군부대 뒤편의 산에서 보면은 그 장수동이나 이때 유의부지들이 굉장히 넓습니다. 또 이 지역은 어떻게 보면 인천시와 경기도가 인접해 있는 지역인데 인천의 전체 계양구부터 해서 저 남동구 끝자락까지 보면 어느 지역이든지 다 인천시 쪽이 다 발전된 지역입니다. 근데 이 지역만 경기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개발 동력이 이른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도 전체를 좀 재정비 촉진지구로 묶어서 군부대는 군부대로 재배치하지만 전체를 어떻게 바꿀 건가 그걸 생각을 해야 되고요. 논란이 됐던 부천도시공사 출자금 동의안이 어제 부천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부천도시공사는 대규모 개발 사업을 앞두고 자본금 1,000억 원 증자를 요구해 왔는데요. 출자금 동의안이 상임위를 통과됨에 따라 개발 사업 추진 여력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개발 사업 참여가 확정도 안 된 상황에서 무리한 출자금 요구가 아니냐는 지적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더불어 과연 1,000억 원대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도 관건입니다. 일단 상임위를 통과한 이 부천도시공사의 출자금 동의안 어떻게 통과된 내용인지 간단히 좀 현장의 모습을 좀 들어볼까요? 예, 그 역곡지구 주택개발 사업은 이제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서 정부가 2018년 12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청년주택과 신혼주택을 이제 5,500세대를 짓는 걸로 돼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 시가 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주도적으로 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제 출자 동의안을 낸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두 분 의원을 이 내용에 모신 이유는 찬성 쪽의 입장이시고 그렇습니다. 좀 반대 쪽의 입장이셨기 때문에 자리했는데, 일단 이 1,000억 원의 규모가 좀 이슈가 됐어요. 상임위에 통과를 했지만 왜 1,000억 원이 필요한 건지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예, 이제 첫 번째로 출자 동의안 1,000억은 일단 국토부하고 협의를 할 때 우리 시가
약 15%의 정도의 지분을 확보하려면 그 돈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 사실은 예산에 대해서 편성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출자 동의안 내용에 보면은 이번 그 9월에 열리는 제2차 추경에 약 50억 정도를 반영해주고 2020년도 내년도 예산에 약 250억을 반영해주고 나머지는 이제 그 상황에 맞춰서 이제 도시공사에서 공사채를 발행하든 아니면 시에서 채권을 발행하든 해서 그 사업에 맞게 이제 그 자본을 확충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네.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에 지분 참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인데 이제 적지 않은 규모의 출자고 부천시로서는 상당히 생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걱정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반대했던 과정도 좀 요점을 살펴보고 싶은데요. 왜 이런 우려나 걱정이 있었을까요? 우선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지금 1,000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1,000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되고 그리고 그 역할에 있어서 의회가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 아까 우리 박정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2018년 12월에 이게 결정이 났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12월부터 따지면 지금 거의 한 7, 8개월 됐죠. 네. 그리고 그 전부터 집행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국토부랑 협의를 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 우리 시 입장들을 전달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준비 과정까지 포함하면 넉넉하게 우리가 좀 하면 1년 남짓 됐다고 봐요. 그렇다면 이런 정도의 어느 정도 도시공사가 참여할까라는 얘기도 12월부터 있었어요. 그러면 도시공사 역시 그 전부터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출범하고 나서 벌써 2년이 다 돼가는데 그 과정에 전혀 본인들의 자구적인 준비나 노력이나 그런 부분이 없었고 이번 의회에 들어왔을 때 반대하시는 분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었습니다. 이 1,000억을 세워줘야 된다면 이 사업에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사업에다가 왜 예산을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투자했을 때 우리 시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래서 수익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내용들 전체적인 총괄적인 내용들을 총체적으로 정리하여 집행부 또는 도시공사는 보고를 했어야 되는 게 맞고 그렇게 해서 동의안을 원만하게 이루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 일단 뭐 초기 사업이라서 우려하시는 시선으로 서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도시공사가 참여할 사업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 밝힐 수 있는 것들이 상동 영상단지 사업, 또 대장동 신도시, 또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 사업, 큰 사업들이 앞에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실 도시공사가 출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 큰 사업들을 일단 모두 참여하면서 이 도시공사가 얼만큼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 박 의원께서는 어떤 모습일 거라고 보십니까? 예, 도시공사가 이제 그 아까 강내경 의원께서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이야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LH가 추진하는 이 주택 사업은 사실은 이제 주거 안정과 이제 그 인구 정책의 가장 중요한 이제 청년과 이렇게 신혼부부들을 공급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주택에 우리가 15%를 참여하면 LH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우리 의견을 내기 때문에 아주 안정적인 사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무슨 손실을 본다든지 아니면 시에 재정에 압박을 준다든지 이런 거는 없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그 노하우도 쌓고 이 주택 사업이나 이런 뭐 기반 시설 이런 거에 대해 어떤 노후가 쌓여지면 그거를 가지고 이제 다른 사업들을 이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 나가려고 하는 기본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분히 이제 모든 통틀어서 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LH가 주도적으로 하니까 우리가 지분만 참여해서 우리 의견을 계속 개진해서 우리 시에 반영할 수 있게 하는 거 그것이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예. 도시개발 사업 때문에 뭐 1,000억 출자 동의안이 나왔지만 지금 더 큰 사업들이 또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출자 동의안이 추가로 더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들 예상하고 계십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일단 분명한 답은 어제 내놓지 못했었고요. 예. 그리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 답변들을 보여서 그 부분에 대한 신뢰도 부분에 대한 지적도 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어제 이 안건이 통과되면서 그 앞으로 부천 그 도시공사가 예. 다음번 대장동 사업을 할 때는 그
안건을 가결시키면서 통과시키면서 저희가 그 부제를 달았어요. 조건부를 달았습니다. 그 조건이 예. 뭐냐면 제가 그 부분 외우지는 못했는데 뭐라고 했죠? 다만 대장 공공주택 지구 조성에 사업에 따른 재원은 가능한 자체적으로 확보할 것을 주문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출자 동의안 내지 말아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여당 의원님께서 가능한이라는 말을 추가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가능한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하다가 안 되면 너네 와 해줄게라는 것으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지만 그래도 이 주문을 그 도시공사가 좀 분명하게 이 내용의 취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자구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하고 왜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냥 물을 줘야 되는 네. 그런 상황으로 도시공사가 발전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자구적인 노력 그리고 어떤 수익을 가지고 또다시 재투자 이런 모든 노력들 그리고 현금에만 매몰할 것이 아니라 현물을 좀 검토한다든가 여러 가지 노력을 좀 하고 난 다음에 대장동에 대한 거를 우리 시에다 온전히 2천억을 다 주문할 것이냐 네. 이런 부분은 곰곰이 생각해보고 우리 그때 가서는 의회에서도 혹여 다시 올라온다면 좀 더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분명히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부평구 체육회의 한 간부가 부평구 의원에게 욕설을 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야당은 국민 대의기관인 구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는데요. 해당 체육회 간부는 욕설을 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면서도 정치권이 체육회 운영에 간섭하려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급기야 야당 구의원들은 임시회 소집까지 요청했는데요. 여야 갈등으로까지 비화됐습니다. 체육회 간부의 욕설 파문 짚어봅니다. 네, 먼저 욕설 파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부평구 체육회의 간부가 한 부평구 의원에게 욕설을 했습니다. 상황을 먼저 김강현 기자가 정리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6월 21일 부평구의회 의장실에서 나상길 의장도 참석한 가운데 부평구 체육회 운영 문제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던 중에 권동철 부평구의회 체육회 부회장이 민주당 공현태 의원에게 욕설을 하고 테이블에 있던 찻잔을 집어서 때릴 듯한 제스처를 취하면서 위협을 가했다는 것인데요. 권동철 부회장도 이 사실에 대해서는 현재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짚자면 자찻잔이 아니라 이제 앞에 놓여 있던 과자 박스를 이제 들었던 것으로 저는 확인이 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예, 이익성 의원님 이렇게 욕설까지도 오가게 된 배경도 있잖아요. 이 부분도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참 안타깝습니다. 지난달 6월 21일 날 끝난 부평구의 229회 정례회 기간 중에 부평구 체육회를 관리 감독하는 부서인 부평구청의 그 체육진흥과에 대해서 행정복지위원회에 속한 더불어민주당 공현태 의원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올해 초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으로 단체장인 부평구청장께서 체육회장을 겸직하는 것을 내년부터 금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으므로 새롭게 회장을 선출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부평구 체육회의 보조금이 체육회 산하 종목별로 두루 투명하고 공정하게 배분 지원될 수 있도록 그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달라. 그리고 체육진흥과에서 그 부평구 체육회와 협의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그런 규칙, 그런 규정을 좀 만들어 봐달라. 이런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정 활동을 부평구 체육회에서는 그 체육회 운영의 의회가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욕설 사건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현행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평구에서는 이제 어쨌든 예산을 지원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구의회는 주요 역할 중 하나가 이제 예산 감시 역할이지 않습니까? 부평구의 지원이 계속된다면 지원금 운영 내역이나 운영 조직에 대한 어떤 이런 감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익성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평구 체육회에서는 부평구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의 그 집행 내역 그 부분만 구의에서 알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예산의 편성과 집행까지의 그 흐름을 잠깐 설명을 좀 드리자면 체육회에서 먼저 그 올해 사업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 계획을 전년도에 그 동일한 사업을 시행을 했었다면 그 사업에 대한 그 잘했는지 못했는지의 어떤 평가 이런 것을 거쳐서 그 예산을 책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체육회에서 예산을 책정한다고 해서 다 그 예산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 관리감독 부서인 체육진흥과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그런 객관적인 그런 또 검증 절차를 또 거쳐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예산부서로부터 예산을 책정받게 되는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부평구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받고 그 사업에 대한
그 승인을 네. 득한 후에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런 절차의 흐름도를 봤을 때도 예산의 편성과 집행 과정이 이런 흐름도대로 된다면 부평구의 보조금으로 체육회 인건비까지 지급을 네.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체육회 사업 계획과 예산 집행의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네, 저는 오히려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을 체육회에서 투명하게 밝히는 모범을 먼저 보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김건기 의원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방금 전에 이익성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대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 과정이 있는데 뭐 이런 과정을 보면 사실 체육회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그만큼 당연하게 투명하고 또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을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의회는 또 이를 감시해서 더 잘 운영이 될 수 있게 그 역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의회가 체육회 운영 내역이나 뭐 조직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질의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쯤에서 이제 그 부평구 체육회 해당 간부, 그 해당 간부가 저희 방송을 통해 직접 해명 인터뷰 요청을 했고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요. 관련 인터뷰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이사 하나가 그분이 그분하고 지인이시더라고. 그래서 그분 이제 떨어뜨렸다는 얘기의 그 팩트입니다. 그걸 가지고서 왜 떨어뜨렸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히 소위 얘기하는 그 의원 갑질이지 않습니까? 근데 체육단체는 정치적인 입김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고 그러잖아요. 의원이 지원해서 구에서 지원해주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야지 그 단체 운영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간섭할 수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인터뷰 보고 오셨는데요. 이야기를 종합을 하면 앞서 이제 두 분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지원금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금도 오픈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공개를 할 계획이다라는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단 이 권동철 부회장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단체 운영에 대해서 지금 접근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내정 간섭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보니까 좀 어떤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먼저 김광영 기자, 이 같은 주장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우선 권동철 부회장은 공현택 의원이 자신의 지인이 체육회 이사 추천 과정에서 취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사 추천이 취소되자가 되니까 이거를 문제 삼아서 좀 과도하게 왜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다라는 주장인데요. 이에 대해서 공현택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취소 과정에서 내 지인이어서가 그런 게 아니라 취소 과정에서 체육회 운영 규약에 어긋난 부분이 있어서 이를 문제 삼았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네, 육설 파문에 이어서 이제 임시회 소집 논란까지 과연 국민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볼지 궁금한데요. 김광영 기자, 이 부분 어떻게 일단락 지어야 할 것 같아요? 네, 우선 국민들의 반응을 제가 이제 취재 과정에서 살펴보니까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적잖이 의외에 실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신을 대변하는 구의원이 잘못된 행동도 아니고 정당한 의정 활동을 펼치는 과정에서 이렇게 욕설을 듣고 이런 모욕을 당한 일인데 심지어 같은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이건 별 문제 아닌데 왜 자꾸 이렇게 끄집어내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리 그래도 좀 너무 정도가 지나치지 않나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불만을 일단락 지으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체육회 최고 책임자인 차준택 부평구청장이 나서서 진화를 하는 것이 최선일 텐데요. 출석 요구안이 부결된 만큼 이제 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이제 출석을 요구해서 기대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구청장이 직접 나서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때 본회의 마지막에 이제 부평 때 저희한테 이제 입장을 밝히시기를 차준택 부평구청장이 이제 어떤 입장을 야당 의원들에게 좀 주기를 희망한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입장을 받으셨나요? 어떠나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차준택 구청장께서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왜 금방 말씀드렸듯이 부평구 체육회 회장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의 이 간부의 욕설 파문 이 사건과 관련돼 가지고는 체육회 회장을 맡고 계신 차준택 구청장께서 결자 해지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과하시고 재발 방지 약속하시고 이 사건의 책임자 인사 조치하시는 것이 국민들에게 당당한 모습을 보이시는 거라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배틀 상금은요 $10,000. 팀쇼 부분에서는
$3,000. 억은 넘지 않나.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한민국을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브레이킹팀 진조프로입니다. 저는 지금 한 14년, 15년 차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올해로 저는 한 17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15년 됐습니다. 저는 11년 차 됐습니다. 저는 한 18년 차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카운트 해보진 않았는데 저는 1998년도 9월에 학교 구령대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 뒤로 쭉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모든 남학생들의 그런 로망이었죠, 비보이는. 네. 그러면서 저희도 그때 휩쓸려서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스포츠 종목으로서 그 열린 브레이킹 경기의 첫 단체전이었어요. 네, 그 첫 단체전에서 저희 진조 크루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우승하게 되어서 너무 뜻깊고 기뻤습니다. 배틀을 하기 직전에는 뭔가 한국인의 그 국이랑 밥이랑 이런 걸 먹고 올라갈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형들과 물론 저 포함해서 다들 힘을 내기 위해 직전에 한국에서 공수한 한식을 열심히 제조해서 배틀에 좋은 컨디션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수상을 할 때 보통 대회랑은 다르게 우승한 국가의 국민 의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상당히 감회가 새로웠고요.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너네를 실제로 보게 돼서 정말 영광이었다. 그리고 사소한 움직임도 실제로 보니까 진짜 다른 느낌이 나고 다른 레벨에 있는 것 같아서 자기 댄서들한테도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영감을 많이 줘서 고맙다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6대6 그러니까 6인전이죠. 6인전 배틀 상금은요 $10,000. 팀쇼 부분에서는 $3,000 이렇게 해서 총 $13,000. 이렇게 상금만으로 따졌을 때는 얼마 정도가 될까요?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닐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런 액수는 아닐 테지만 적어도 그래도 억은 넘지 않나. 항상 매번 이렇게 상금이라든지 이렇게 좀 벌어오는 수익에 관해서는 항상 멤버들과 같이 이렇게 쉐어하고 있는. 상금만을 위해서 저희가 배틀하는 건 아니고요. 그 명예하고 이제 그 뒤에 따라오는 수많은 것들 때문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굉장히. 상금이 중요하지 않아요. 상금은 중요한 게 아니라 명예가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제 기억에 남았던 배틀은 작년 이제 프랑스 몽펠리에에서 열렸던 배틀 오브 더 이어에서도 저희 진조 크루가 배틀 부분, 퍼포먼스 부분 이제 두 부분 모두 수상을 했거든요. 대한민국에서는 저희가 또 최초로 두 부분을 모두 수상한 거기 때문에 좀 인식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힘들다. 이거 하면은 무조건 뭐 다친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서 좀 시작하기를 많이 꺼려 하시더라고요. 어떤 종목이건 좀 자기가 무엇을 하건 부상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의 부상인 거지 이걸 하면 무조건 뭐 다친다. 그 다음에 뭐 막 돈을 못 번다. 막 이런 인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충분히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힘들다기보단 즐거웠던 일이 사실은 굉장히 많았고 제가 좋아하는 걸 하고 좋아하는 걸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작은 거를 해도 다 같이 하는 그런 순간이 그냥 보람되고 즐거운 것 같습니다. 저보다 어린 지금 후배 친구들이 더 많이 발전해서 저보다 훨씬 좋은 경기력으로 진짜 활약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때까지 제가 몸 상태가 괜찮아서 여력이 생기면 저도 같이 참여해서 배틀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제 바람은요 2024 파리 올림픽에서 이 브레이킹 종목에서 저희 대한민국이 금메달을 거는 거거든요. 뭐 저희가 건다 이런 게 아니라 저희 대한민국이 걸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래도 지금 뭐 중국, 유럽, 그 다음에 미국 각국에서 이렇게 많은 분위기가 이렇게 세도하고 있고요. 비보이 그냥 대회에 그친 게 아니라 하나의 이런 관광 상품? 예, 저희가 이걸로 뭐 팔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위 상권도 많이 살려주고 외국인들이 와서 이렇게 돈도 많이 쓰고 가고 할 거 아니에요. 네, 이번 부천 세계 비보이 대회 BBIC가 9월 6일부터 8일까지 부천역 마루광장에서 진행됩니다. 다양한 볼거리와 수많은 빅 이벤트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놀러 오셔서 화끈하게 즐겨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오세요. 무료입니다.